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재훈이라고 합니다. 아내 소영이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면서 별다른 큰일 없이 지내왔는데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어요. 아내가 아침에 오늘 회사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식도 자주 한다고 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역시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에 야식해놨으니까 드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씻은 다음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먼저 자기로 했어요. 회식하면 보통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에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아내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살려줘. 나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잠이 확 깼어요. 15년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다급하게 울면서 전화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니 빨리 와줘, 제발. 하면서 주소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주소를 메모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를 들어보니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회사나 평소에 회식하는 곳들과는 전혀 다른 동네였거든요. 보통 회사 근처에서 회식하는데 왜 그런 곳에 있는지 의아했지만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옷을 대충 입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도로가 비어 있어서 평소보다 빨리 갈 수 있었어요. 차를 몰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그런 곳에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혹시 회식 후에 이 차를 갔다가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아니면 누가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출 때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주소를 찾아가니 모텔이었어요.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회식 후에 모텔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텔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프런트로 들어가니 경찰관이 저를 보고 혹시 신고자 가족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내한테 전화 받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니 위층에서 폭행 사건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관련자들과 조사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더욱 쿵쾅쿵쾅 뛰었어요. 3층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한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방문을 들여다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고 왼쪽 볼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옷도 찢어져 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하고 달려가서 안으니까 여보! 하면서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 한쪽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다른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 사람도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와이셔츠가 찢어져 있고 넥타이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코에서 피도 흘린 흔적이 있었고요. 경찰관이 저에게 피해자 남편분이시죠? 현재 폭행 사건으로 조사 중인데 병원 치료 후 서로 경찰서에 가셔서 정식 조사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처를 보여드리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입술을 꿰매야 했고 멍든 곳에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아내는 계속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몰라서 계속 걱정스러웠어요. 병원 치료가 끝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 경찰서에 와 있었어요. 각자 다른 조사실에서 진술을 받았는데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재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피해자분 진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진술을 시작했어요.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손목을 잡더라고요. 아내는 계속 울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모텔 쪽으로 끌고 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텔방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경찰관이 물어보니 아내가 그 사람이 억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방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서 반항했더니 때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남편한테 전화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들어보니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으로는 둘이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데 오늘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다툰 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화를 내며 말했는데 경찰관이 일단 양쪽 진술이 다르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텔 CCTV도 확인해봐야 하고 휴대폰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남자가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연인 관계라니 그게 말이 돼?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나를 스토킹했나봐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아내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경찰관이 다시 왔어요. 모텔 CCTV를 확인해봤는데 두 분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 말을 듣자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억지로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모텔 결제도 부인 명의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지난달부터 여러 번 같은 모텔에서 결제 기록이 있어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휴대폰 메시지 기록도 확인해봤는데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라고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현재 상황으로는 쌍방폭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보이고요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밤늦게 아내를 구하러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불륜 현장이었다는 말인가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소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이 말한 게 사실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설마 정말로 그 남자와. 제가 말을 끝내지 못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친구로 만났는데. 아내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뭐야? 왜 나한테 구조 요청을 한 거야? 제가 화를 내며 물어보니 아내가 오늘 그 사람이랑 헤어지자고 얘기했어.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린 거야.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는 울면서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고생 많다고 하면서 챙겨주던 아내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여보, 정말 끝낼게.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아내가 더욱 울면서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줘라고 빌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내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제가 들어오면 급하게 통화를 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재빨리 확인해봤는데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니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난 건 그날 일은 미안했어.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그날 모텔에서 일어난 일도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더 확인해보니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난다. 엄마 댁에 간다고 하고 나간 날들이 대부분 그 남자와 만난 날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봤는데 모텔비가 여러 번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계속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이렇게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그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조서를 통해 이름과 나이, 직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민수, 40살, 보험 설계사였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꽤 큰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처럼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도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가정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 SNS도 찾아봤는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처럼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여행 사진들. 정말 이중적인 인간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직장 주소와 집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 아내의 연락처였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처럼 속고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연락하지는 않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대학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내가 그 남자와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나간 후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아내 차를 멀리서 따라가니 역시나 그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모텔 주차장에 아내 차가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후에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즐거웠어? 제가 나타나자 아내와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얼어붙더라고요. 여보. 이건. 아내가 당황하면서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민수 씨죠? 안녕하세요. 소영이 남편입니다. 라고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우선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메시지,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걸 정리해놨거든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정리할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할 건지.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그 남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놨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소영아,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혼 준비해. 아내가 울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그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그 남자가 다니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업부 이민수 과장과 상담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회사로 갔습니다. 이민수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담실에서 이야기하시죠라고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모텔 영수증 사본, 휴대폰 메시지 캡처, 그리고 경찰 조서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민수 씨,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제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하시겠어요? 당신 집에서? 아니면 당신 아내 앞에서? 그러자 그 남자가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담실을 나와서 직접 영업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 과장의 보험 고객인데요. 심각한 상담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장이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민수 과장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저희 회사는 직원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즉시 이민수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시작했어요. 이민수는 부장 앞에서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부장이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사에서 나온 저는 이제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어요. 이민수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민수 씨 부인이시죠? 상대방이 네,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민수 씨와 관련해서 꼭 만나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이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부인께서도 아셔야 할 내용일 거예요. 라고 했더니 불안한 목소리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서 이민수 아내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하니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면서 남편분과 제 아내가 불륜 관계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그 여자가 당황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여자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면서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인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같은 피해자예요 라고 위로했어요. 저희 집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여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아이도 있고 집도 대출로 샀는데. 저는 속으로 그건 네 남편한테 말해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변호사가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거도 확실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이민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한 장소에서 만나시죠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곳은 그의 직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이민수가 나타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초라해져 보였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제가 차갑게 물어보니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제발.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가 울먹이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걸 왜 지금 생각하세요? 불륜할 때는 생각 안 하셨으면서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 가정을 망칠 때는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수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 씨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셔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일어나면서 법정에서 뵙시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이민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민수 직원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집에서 아내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잘렸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걱정할 시간에 너 앞일이나 걱정해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내도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아내가 또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내일 이혼 조정 신청서 넣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내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아이 생각은 너가 불륜할 때 했어야지라고 답했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아내와 이민수가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변호사가 오늘은 조정 단계니까 합의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판사님이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서, 모텔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용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판사님도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은 명백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 변호사가 일시적인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론했지만 판사님이 하지만 몇 달간 지속된 계획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남편을 속여서 모텔로 불러낸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민수 측에서 위자료를 제안했어요. 2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그러자 이민수가 그런 큰 돈은 마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이민수가 집을 팔면 저희 가족이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죠. 제 가정을 망칠 때는 생각 안 하셨으면서라고 답했어요. 법정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아내도 조정 과정에서 계속 울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불륜할 때는 왜 안 울었어? 라고 말했어요. 판사님도 피고인의 행위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파괴했다고 판단하셨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공개되었어요. 이민수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저를 조롱하는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새 있을 수 있겠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저를 바보로 여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판사님도 이 정도면 매우 악질적인 불륜이라고 하시면서 엄중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재판부 분위기도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민수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새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혼이 확정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며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우선 이혼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아이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자료 부분에서 이민수에게 4천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불륜 행위이며 특히 배우자를 기만하여 현장에 불러낸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민수는 판결을 듣고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냐고 하면서 절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못 내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법은 살아있었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아내도 법정에서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답했어요. 불륜의 대가는 이런 거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했거든요. 더 이상 동정심 같은 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제 변호사가 정말 깔끔하게 이겼네요. 이런 확실한 승소는 오랜만에 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의가 구현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이민수가 정말로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 바람에 이민수 가족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이민수 아내도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제 전 아내는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아이와는 한 달에 2번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제 허락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가끔 아이를 만나러 올 때 보면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기존 집은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팔고 좀 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민수한테서 받은 위자료 4천만 원은 아이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적금으로 넣어뒀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이가 아빠,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해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거짓과 배신이 가득한 가정보다는 비록 작더라도 진실한 가정이 훨씬 좋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요즘 저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도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가끔 전 아내가 연락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준 복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말이죠. 요즘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나 거짓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걸 직접 보니까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번 사연은 42살 직장인 재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회식이라고 나간 날 새벽에 모텔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갔는데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피해자인 척 거짓말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쌍방폭행으로 밝혀지면서 몇 달간 지속된 계획적 불륜이 발각되었습니다. 재훈은 상간남 이민수의 직장의 불륜 사실을 알려 해고시키고 이민수 아내에게도 알려 그 가정도 파탄냈습니다. 법정에서 이혼과 함께 상간남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고 이민수는 집을 팔아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현재 재훈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위자료는 아이 교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훈처럼 철저하게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